이번은 좀 분야를 바꿔볼까 합니다. 우리 예술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예술가는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게임 체인저를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H존 대표 이대형 큐레이터를 저희가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대형 큐레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큐레이터님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큐레이팅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환경, 커뮤니티, 기술, 미래 등으로 아주 영역을 넓게 연구를 하고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대형 큐레이터님은요, 현대자동차 아트 디렉터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예술 감독을 역임하셨고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BTS 모두 아시죠?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스타 BTS의 음악 철학을 담은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를 전 세계 예술가 22명과 함께 이 BTS, 커넥트 BTS 총괄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총괄 기획하셨습니다. 이대형 큐레이터,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예술과 미래 게임 체인저. 바로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자, 이대형 큐레이터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큐레이터 이대형입니다. 저는 딸아이가 10살이에요. 딸아이한테 너 아빠 얼마만큼 좋아해? 라고 하면요. 딸아이가 저한테 팔을 쫙 뻗어서 이만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아빠는 네가 원은 그린 거 바깥에만큼 아빠가 널 좋아해. 그럼 얘는 다시 또 원을 이만큼 하고 다시 또 그립니다. 그럼 다시 또 나는 네가 그린 원 바깥에만큼 널 좋아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 원 안과 원 바깥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미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000년 동안 인류가 쌓은 데이터의 양이 이제는 단 하루 만에 생산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지혜가 없어서 해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설문조사 해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이동하는 지구라는 이 시대라는 이 비클 속에서 나 혼자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굉장히 방어적으로 되기 쉽죠. 다니엘 보어슈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의 안개가 지식과 지혜를 몰아내는 시대가 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깔려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안개처럼 뿌해서 도대체 현실도 못 보는데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래서 그 해법을 예술가들의 관점에서 찾도록 할 텐데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걸스 스토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테크놀로지가 문화고 문화가 다시 테크놀로지의 형태를 결정지운다. 여기서 말하는 테크놀로지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예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본질은 정보이고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또 다른 본질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회, 건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편하게 디자인해서 가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죠. 그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사람과 사람이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테크놀로지는 문화가 됐고 문화가 테크놀로지를 결정짓고 그 문화를 구성하는 사람 하나하나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가 앞으로의 미래의 풍경을 바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초연결 사회가 된다면은 디지털 커뮤니티 상에서는
정말 다양한 가치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연결되면서 굉장히 유토피아가 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보의 안개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 디지털 테크놀로지 AI 알고리즘이 개인화 알고리즘이잖아요. 우리가 네이버는 구글이든 페이스북에서 뭔가 클릭하고 구매를 하는 순간 그걸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푸시로다가 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전동 킥보드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위험하다라는 게 킥보드의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일 텐데 누구는 편리하다는 것을 클릭하는 순간 편리한 거에 대한 정보만 계속 쏟아질 거고요. 누구는 위험한 정보만 계속 쏟아질 거예요. 그거 클릭하는 순간.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전동 킥보드 하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양극화되겠죠. 이런 현상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저희는 필터 버블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컴퓨터를 하고 접속하면 할수록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은 점점 좁아지죠. 이세돌이 AI한테 졌죠. 인간이 AI한테 지는 특이점의 시대가 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시야가 넓은데 AI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컴퓨테이션 스킬은 굉장히 빠르죠. 그렇지만 보편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부족해요.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아직까지는 소화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희한하게 AI는 이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점차 원과 이 프레임을 넓혀가고 있는데 인간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내비게이션 하면 할수록 점점 좁아지는 안타까움이 벌어지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것들은 한국, 전 세계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20세기까지는 국경을 사이에 둔 트랜스내셔널한 갈등의 문제들 속에서 기술이나 자본이나 문화를 논했어요. 그렇지만 21세기 이후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만드는 초연결 사회 속에서는 트랜스 제너레이션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나랑 엄마 아빠랑 대화가 안 돼. 근데 나랑 만난 적도 없는 과테말라에 있는 친구랑 대화가 돼. 왜? 소통의 인터페이스가 모바일이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크놀로지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의 단계에 따라서 사회가 분화되고 있어요. 저희는 전통적인 지정학적인 세계 지도를 보면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올드스쿨 관점이라면은 미래 세대들은 디지털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서 화합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유럽연합에서 스타츠라는 아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의 심사위원을 2년 동안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술이 필요할까? 자, 과거와 그 미래가 장표에 보이는데 과거에는요. MBA 출신 비즈니스를 잘하고 시장 조사를 잘하는 데이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리드했어요. 그랬는데 데이터의 맹점이 있죠. 데이터는 오늘의 그림자다. 데이터는 과거예요. 우리가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장조사 설문 답변을 했는데 내가 오늘 밤 어떤 뉴스와 어떤 정보를 딱 받는 순간 생각이 확 바뀌는 게 그게 인간이잖아요. 생각하는 인간은 흔들리는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잖아요. 매 순간 다양한 시대적인 어떤 정보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과학이 필요하죠. 얼마만큼 편견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리얼타임으로 분석할 것인가? 알고리즘, 로직을 짜죠. 근데 이게 맹점이 있어요. 무엇이죠? 세상에 어떤 공식도 어떤 알고리즘도 그 하나만으로는 세상의 진실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코끼리 등짝 만지는 건 똑같아요. 그 안에서는 모든 게 말이 되죠. 그렇지만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연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인문학자들, 고고학자들, 역사가들, 예술가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을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옛날 데이터, 과거의 그림자 가지고서 미래를 예측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 가지고서 내비게이션 짜면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 선두가 있었을 때는 이런 고민하지 안 되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선두로서 게임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우리의 판단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메타포와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미래 세대한테 너무나 중요할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사실 생태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무를 자르면요, 나무가 해마다 나이테를 먹으면서 성장을 하죠. 제가 저 딸아이랑 그렸던 큰 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정의를 하잖아요. 자동차를 정의하면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할 거예요. 바퀴가 4개 달리고 뭐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이 정의를 내리면은 이 원 안의 생각의 가치가 되게 쉽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일 거고요. 그 극복하는 방법이 아마도 미래의 리더를 결정하게 될 텐데, 세상의 중심은 원의 중심에 있지 않다. 원의 경계선에 있다. 원 안에는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인간들밖에 없겠죠. 동일성, 획일적이겠죠. 거기서 어떤 혁신이 나오겠어요. 원 밖은 다른 생각,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원을 아무리 크게 그려도 원 밖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안개가 자욱한데 초정밀 카메라 가지고선 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원 안의 중심에서 관찰을 한다면은 안개 속에 보일까요? 안개 속으로다가 그 경계선까지 가서 둘러봐야지만 될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은, 저는 프레임이라는 단어보다는 포지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2차원이죠. 지금 저는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서 화면을 보면 2차원이에요. 2차원이 가져올 수 있는 정보의 양과, 포지션은 제가 한 바퀴를 돕니다. 360도를 돌아요. 3차원이 가져올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달라요. 제가 한 발짝 더 옮기면은 또 다른 360개의 프레임이 다시 창조가 되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트리시아 부어라는 디자이너께서 79년도에 당시 그녀 나이 26살일 때 80세 노파로 분장해서 3년 반 동안 116개의 미국과 캐나다의 도시를 돕니다. 어떻게? 80세 노파처럼 청력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장치를 달고 눈도 희미하게 하는 안경을 쓰고 그다음에 보행기와 지팡이를 들면서 그 불편함을 온전히 겪어요. 자, 우리가 단순히 내가 시장 조사한다고 할머니 100명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것과 그녀 스스로가 포지션을 바꿔가지고선 할머니가 됐더니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을 담아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향력이 있는데, 질문은 이런 거였었죠. 대부분의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대변해서 할 수 있는데 왜 마이너리티를 위한 디자인은 없을 것인가? 국가와 인종을 떠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별을 떠나서 누구든지 마이너리티가 되죠. 나이를 먹는다는 거. 나이 든 사람, 나이가 여기 계신 분들이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그리고 20년 뒤에 나가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대 어떤 제도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녀가 100명을 인터뷰해도 얻지 못했던 것을 포지션 하나 바꿨더니만 보일 수 있었던 거, 이게 우리 세대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다가 이런 것들은 그 산업의 인더스트리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물리적으로다가 만질 수 있는 프로덕트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점점 산업도 이렇게 나이테를 그리듯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디자인에 대한 정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미술도 마찬가지죠. 조각과 페인팅이 미술이었다가 사진이 미술이야 막 이런 논란이 있다가 영화가 미술이야, 퍼포먼스가 미술이야, 이제는 다 한 부분이 되고 있고 이제 AI부터 바이오 아트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나의 미술에 대한 정의는 얼마만큼 어디에 있는가? 내가 생각의 경계선에 엣지에 서서 그 원을,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그냥 게으르게 원의 중심에 서서 안주할 것인가? 흔히 저는 이제 사이즈가 창조성을 죽이는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역사가 길다는 거, 전통이 있다는 거, 헤리티지가 가지고 있다는 거, 또 조직이 크다는 거, 나라가 크다는 거는 창의력을 죽이죠. 지구에 중력이 있듯이 모든 조직에는 중력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똑똑한 공무원분들이 공무원 조직에 들어갔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중력에 의해서 상상력의 센서십이 작동을 하잖아요. 대기업도 그렇고 큰 국가일수록.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나서, 조직의 중력에서 벗어나서 인공위성에 들어가서 바라봐야지만 지구의 모습, 조직의 모습,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빠른 비클을 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디자인 띵킹적인 관점이면 됐었어요. 포스트잇 붙인 다음에 의견 수렴해서 하나의 어떤 정제된 어떤 해결을 찾는 거. 근데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요만큼밖에 보이지 못하죠. 라이팅 갔을 때.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보지 않고서는 이제는 리더가 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해결책을 찾기 위한 그런 조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어떤 방법론보다는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찾기 위한, 미래에 무엇을 남길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트 띵킹적인 그런 조직, 인재, 형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요. 이거는 밑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인간을 생물학적인 인간, 등 따스러우면 행복한 생물학적인 인간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웃짓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간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적인 인간까지 생각할 것인가?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의 서클을 적어도 문화적인 인간까지는 봐야 되겠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고민이 깊이가 더 커질 거고, 특히 우리나라의 MZ세대들은 사실은 문화적인 인간형에 훨씬 가깝죠. 생물학적인 그런 고민을 우리 부모님 세대가 했다면은, 사회적인 인간형을 제가 했다면 저희 딸아이는 문화적인 인간을 고민하고 그런 풍토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 저희는 경험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라는 것은 얼마만큼 비싼 재료를 썼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좀 빨간색, 제가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보이진 않는데요. 빨간색 보시면은 굉장히 그 비물질적인,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환경적인, 심지어 정치적인 스탠스까지도 이런 부분을 프리미엄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젠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하게 정의하는 그런 부가가치의 서비스, 아니면 그런 세계관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커넥트 BTS를 했는데요. 이제 경영에서는 이제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실제 그 문화예술에서도 적용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커넥트 BTS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아미라는 존재였었어요.
대부분의 이제 팬덤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기가 쉬워요. 근데 아미는 굉장히 포용적이고 굉장히 선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미는 큰 서클이 아니고 정말 작은 셀에 가까운 작은 원들을 연결시킨 약간 라이좀처럼 약간 리조매틱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다면 전시도 그걸 실천해 보자라고 해서 한 군데서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도시에서 22명이랑 협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김도영 디자이너랑 함께 고민했던 거는 각 도시의 아웃라인을 형상화하고 그 아웃라인을 상징하는 폰트를 개발해서 전시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베를린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도시도 아니고 베를린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미술관도 아니고 그로피우스 바우 미술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로피우스 바우 미술관은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장벽을 내려다보고 있는 미술관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총상을 고스란히 견뎌온 미술관입니다. 20세기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다가 인류가 다양한 그런 재앙을 만들었죠. 싸우고 죽이고. 21세기가 되면은 저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을 여전히 라이브로 보면서 기억하고 있고, 그때 가졌던 희망은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이상 장벽이 사람을 갈라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장밋빛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근데 지난 수년 동안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목격하는 건요, 물리적인 장벽은 사라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두껍고 더 높은 차가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더라. 20세기 베를린 장벽은 해머로 허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장벽들은 허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잘하지 않으면요, 전 미래를 상상할 때 딸아이를 보거든요. 딸아이가 살 공간, 딸아이가 살 시간. 굉장히 암울할 것 같습니다. 디스토피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술관에 굉장히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그 퍼포머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전주곡으로다가 빌 폰타나라는 위대한 사운드 아티스트가 캘리포니아에서 3,000년 된 나무의 맥박 소리, 호흡 소리, 심장 소리를 채집한 거를 틀어놨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소리가 뭐죠? 3,000년 된 나무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힐링의 소리예요. 다들 겸허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빠른 정보만, 지식만 소비하다가 3,000년 된 지혜와 철학의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 각성하게 됩니다. 자,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3,000년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영상 보시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프로젝트입니다. Earth, air, cosmic webs, mountains, vicunias, clouds, and bacteria. Humans have always dreamed of flying, but today this dream has become a nightmare. Cucharita, amarillo peso. Bueno, es así.
Southeast. I'm going to forward. Forward around. And tranquility. Here for a sufficient grid. 이 에어로스앤 파차라는 작품은 토마 사라세노라는 아르헨티나 작가가 인간이 어떠한 연료 소비 없이 육지에서 갈 수 있습니다. 바퀴의 개발로 바다에서도 항해를 할 수 있어요. 바람의 힘으로. 하늘을 날 수 없을까? 라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통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스위스에 있는 국제항공 페더레이션에서 이 프로젝트로 32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남녀 통틀어서요. 최장 시간, 최장 거리부터 다양한 기록을 세웠는데 태양의 열 에너지와 여기 배터리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태양열 지별판도 안 들어가요. 바람의 힘으로만 항해하는 시대를 개발하면서 그러면서 메시지를 던져요. 이게 어떤 메시지가 이제 붙어 있냐면은 인간의 생명, 물이 자본주의와 인간의 편의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 실제 열기구라는 단어도 적합하지 않은데 에어로스앤 파차라는 이 작품이 론칭을 한 그 장소는 살리나스 그란데스라고 해발 3,400m 위에 있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소금 사막인데 여기에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개발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리튬 2톤을 채굴하기 위해서 깨끗한 식수 20 밀리언 리터의 식수가 들어가요. 제가 여기서 뭐 리튬 개발하지 말고 전기차 시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뭐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로 빠르게 산업 패러다임을 옮기고 있는데 그 마을의 30개 마을의 주민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못하고는 큰 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공감한 순간 저는 더 진지하게 환경 문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되는 것들을. 저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예. 그렇다면 이 원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면은 남들하고 똑같이 가서는 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읽은 다음에 카운터 밸런스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건 제가 2017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를 했던 거고요. 코디 작가가 한국관을 카지노 도박판으로 바꿔놨어요. 베니스 비엔날레가 있는 문화적인 철학적인 권위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를 가지고 베팅하듯이
그렇게 카지노 도박장하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베니스 비엔날레 관계자들이 와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좀 걱정했는데 좋아해줬어요. 그래서 하루에 주말에 5천 명의 관객이 와서 역대 가장 많은 관객이 왔고요. 이거는 이완 작가가 설치한 668개의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시계 설치 작품이고요. 시계가 다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이걸 위해서 전 세계 1200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중에서 베스트 사람 모아가지고 668개를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이분들한테 당신이 오늘 도대체 몇 시간 일해야지 내일 당신이 살아가는 가족을 위한 한 끼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이고 어떤 직업이고 어떤 나이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여기 계신 분들은 5분, 1분 일하시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10시간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10시간 일하시는 분의 시계는 5분 일하시는 시계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갈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카이스트 과학자분들이랑 이완 작가가 부탁을 해요. 시계 이런 거 만들 겁니다. 과학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과학은 정확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 이런 답변을 던져줬어요. 하나의 잣대로 보면 그럴 수 있겠으나 오히려 668개의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래서 가장 부정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계가 어쩌면 아니 확실히 지구촌 곳곳에서 치열하게 삶의 현장을 살고 있는 개인의 땀과 노력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학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이 작품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뒤에 보시면은 뒤에 천장에 이렇게 그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천장에 있는 구멍이 9개가 뚫려 그 9개에서 8개의 언어로 30개 에피소드가 흘러나옵니다. 그 에피소드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들으면 사람들 울컥 할 수밖에 없었는데 흔히 사람들은 시계가 천천히 가는 사람들은 시계가 빨리 가는 사람들보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계의 이 사연을 30개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은 시계가 더 빨리 갔어요. 평균 시보다. 근데 그들은 병든 할머니하고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고 딸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고 이웃이 더 소중해요. 그래도 행복해요. 인간이 자본이라는 잣대 하나로다가 행복을 결정지우기에는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문화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전시를 하면서 저는 큐레이터로서 반성했습니다. 내가 한국관을 대표하는 큐레이터 선정됐는데 마치 문화올림픽 대표 선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일본관 이겨야 되고 중국관 이겨야 되고 영국, 프랑스, 미국 다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 끝장내자는 생각으로 갔는데 베니스 이 물난리를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철학적으로다가 공감 능력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예술이라는 것이 국경을 넘은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반성문을 쓰게 됩니다. 큐레이터에서 반성문 써가지고 각국의 큐레이터한테 보냈어요. 근데 뭐 답장이 오진 않았고요. 요는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베니스 비엔날레로 인해서 인구 5만 명 좀 넘는 그 도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면서 생태 환경과 실제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는 현장들을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모금해서 이걸 돕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해서 결국은 이제 한국과만 하게 됐는데요. 신문 3종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때 이제 모금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본이 가지고 있는 휴머니테리언 밸류를 인문학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모금을 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주세요. 한국에서 쓰면 그 원을 주고 중국에서 쓰면 중국 돈을 주고 미국은 달러를 주고 근데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환전하는 바람에 유로만 모여줬는데요. 근데 저희는 2만 유로가 필요했고요. 2만 유로를 결국은 모아서 기증을 했고 전시 끝날 때 베니스 시랑 베니스 비엔날 관계자들이 초대해서 오찬을 했어요. 저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120년 역사 동안 다른 나라 국가관에서 다른 나라 큐레이터가 이렇게 베니스를 위한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제가 답변합니다. 당신은 역으로다가 한국의 석굴암과 경복궁을 경험하면 똑같은 생각이 들 거다. 문화유산에는 만든 사람의 뿌리는 있겠지만 그 과실은 인류 전체가 누려야 될 것이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뒤에 장표가 있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서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어떤 포지션에 서느냐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기술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영 큐레이터님 감사합니다. 그 큐레이터의 반성문 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보내드릴까요? 한번 기회 보내드리겠습니다. 되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관점, 퍼스펙티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술이야말로 우리가 평소에 이 바삐 사는 이 세상에서 다른 관점을 우리가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고 그 속을 이렇게 한번 풍덩 빠져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술에 있어서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미래를 봤을 때 미술에도 무슨 게임 체인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미술은 늘 게임 체인저였나요? 결국은 이제 미술이 주인공이었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항상 조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미술이 뭐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미술이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근본적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상 더 크게 뭐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욕망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들의 라이프를 봐야지만 그걸 분석하는 게 먼저 돼야지 어떤 인더스트리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MZ 세대들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정보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역으로 카운터 밸런싱 하는 거예요. 역으로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갈증이 있죠. 네. 그래서 환경운동을 하거나 그다음에 부모님의 물려준 옷을 리사이클해서 입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쿨한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게 뭐 영국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요. 한국도 이제 점차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술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가치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슈퍼컴퓨터나 AI는 지식을 전달해 줄 거예요. 미래에. 근데 제가 처음 해외여행 간 데가 프랑스예요. 파리를 갔습니다. 루브르를 가기 위해서. 루브르를 가기 위해서 사실 모나리자 보러 간 거거든요. 사실 이거 뭐 70cm 정도도 안 되는 작은 그림을 보러 간 건데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과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과 다양한 것들을 해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만 전달해 줄 것이 아니고 지혜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예술이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미래 세대가 긴 호흡으로다가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당장의 그 데이터의 물결 속에서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을 가다 보면은 내가 가는 곳이 벼랑인지 네. 어딘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그 예술 감독을 맡으셨었는데요.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큰 중책을 맡으면은요. 그 당시에는 어떤 모습으로 한국을 알리고 싶으셨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일본관 뭐 이렇게 경쟁심도 좀 이렇게 발동했다고 네, 이거는 이제 했는데요. 처음 선정됐을 때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준비를 하면서 그 문화적인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CNN 기사가 그게 나왔었어요. 인터뷰하고 나서 나라의 자본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큐레이터가 나라의 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것을 여과 없이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그렇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한테 공감을 산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한국관이 그런 일을 해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보여줬던 거는 한국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이야기 긴데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인 대표하기 위해서 미스터 K라는 할아버지를 선정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김기문이라는 분이 줬고 이제 이완 작가가 컬렉션 대상이었는데 목상자에 1412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이분이 작가다. 할아버지 역할. 이완 코디체는 실존한 작가고 가상의 작가를 만들어서 할아버지 역할을 했는데 그게 한국 역할입니다. 이 1412장의 그 사진이 한 개인의 역사가 그분은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한국에서 올림픽까지 다 보신 분인데 월드컵까지. 근데 이분이 한 인생 또 한국의 근대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에 버려졌고 황학동에서 이완 작가가 단돈 5만 원에 그걸 샀어요. 저는 이게 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했고요. 거기에 뭐 프랑스나 영국에 있는 그런 관객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커넥트 BTS 그 작업을 하시면서 대중문화에서 정말 한국이 요즘 참 많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게 있을까 이런 고민도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커넥트 BTS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 한국의 K-팝에 대한 사실은 이제 영국에서 기자간담을 선택한 이유도 영국이 가장 시니컬하고 특히 뭐 가디언 같은 경우 너무나 이제 비판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정확하게 이 철학을 어드레스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패션으로 지나가기에는 그 한국 대중문화 그걸 대표하는 BTS에 가지고 있는 철학을 좀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관점을 어떻게 뒀냐면 이것이 하나의 그 패션을 넘어서 트렌드를 넘어서 문화 현상을 넘어서 하나의 지식 산업의 지식 생산자 역할을 할 정도까지 고민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이종 산업 간에 결합할 때 대부분 쉽게 하는 게 게으른 협업이 파피적인 결합이죠. 시각적인 요소 결합시킨 다음에 결합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BTS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다양성인 거고 소수의 목소리까지 경청하자는 거고 그런 것이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라운드 룰이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동조하는 22명의 예술가들이 정말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다가 함께 갔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차가 있는데 그 열차의 레일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갔을 때 우리가 항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걸 간섭하기 싫은 건 탈선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이 22명은 다 지식산업에서 정말 주요한 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한국의 대중문화 또 BTS의 철학에 깊이 공감하고 그 앰버서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아쉽게도 저는 계속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예술가가 아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이 시대를, 이 4차 혁명의 시대를 살면서 어떤 관점으로 임하는 게 좀 슬기롭게 이 시대를, 이 파도를 잘 타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공감 능력이 없어질 거예요. 오히려요? 네. 근데 공감 능력도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까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도 실천, 모금 활동이라는 실천으로까지 철학을 실천으로까지 가야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공감 능력을 갖기 위한 행동, 포지션 변화가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 제가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창의적인 글쓰기를 가르쳤을 때 벌써 10년 전의 얘기인데 학생들한테 글쓰기 시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빛과 그림자에 대한 글을 쓰라고 하면은 사전적인 정의를 패러프라이징 하는 수준으로다가 나오죠. 그럼 그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숙제를 줬던 거는 지금 30분 줄 테니까 사람 주어가 등장하면 안 되고 상황을 주는데 여자친구가 카페에서 30분 동안 오지 않는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 그 화난 여자친구를 사물을 자유롭게 등장시켜서 그 관점으로 묘사하라고 했더니만 너무나 멋진 글들이 나왔어요. 그런가요? 이게 한순간에 그냥 그 관점만 바뀌어도 공감 능력이 바뀔 수 있는 우리가 그거를 할 용기가 없는 건지 시도가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렇게 실천해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부터 그런 생각을 좀 더 하면서 하루하루를 좀 더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대영 큐레이터님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